영숙 씨,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사랑합시다. 그 남자가 제 손을 잡는 순간 67세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의 깊이만큼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나고 있었죠. 자식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그때는 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외로움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저는 사람 보는 눈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이번 일을 겪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제 실수처럼 무너지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랑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다 자기 삶이 있으니 주말에 나 얼굴을 보고 하루는 참 길기만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저도 요즘 매일 나오는데 오늘 처음 뵙네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오면 조심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두 분은 김정호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65세에 은퇴한 전직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공손한 말투에 깔끔한 옷차림이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어요. 혼자 계세요? 저도 한 30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것 같은데 혹시 차라도 한잔 할까요? 사실 그때는 누구라도 좋으니 나를 사람처럼 대해주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너무 필요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정우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었죠. 남편과 사별한 제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너무 외로웠어요. 누구나 그런 시간을 지나는 것 같아요. 영숙 씨는 정말 강인하신 것 같네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는 기쁨이었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정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내일도 만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정우 씨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공원 산책, 근처 카페, 가끔은 동네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요. 놀라웠던 건 정우 씨가 제 말 한마디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영숙 씨, 어제 말씀하신 그 이야기 생각해보니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셨다니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 키우며 겪은 어려움, 혼자 남겨진 후의 외로움까지. 평소에는 아이들에게도 내색하지 않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사실 요즘 카카오톡에 친구들 사진 보면 다들 부부가 함께 여행 다니고 손주 보는 사진 올리고 저만 혼자인 것 같아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우 씨는 제 손을 살짝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영숙 씨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같은 분을 이제야 만났다니 어느 날은 제가 무심코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다음 날 정우 씨가 파스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던 미술관의 전시회 티켓을 준비해 놀라게 해주기도 했고요. 영숙 씨, 이거 깔고 앉으세요. 오래 앉아 계시면 허리 아프실 텐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건강을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요. 남편도 바빠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는 신경 써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정호 씨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앱으로 건강 체크도 하고 약 먹을 시간도 알려준대요. 영숙 씨 폰에도 깔아드릴까요? 제가 매일 확인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그저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우 씨가 앱을 설치하면서 이것저것 설정하는 모습이 능숙해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제 개인정보와 은행 앱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제가 영숙 씨 약 먹을 시간마다 알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비상연락처도 저로 해두었어요. 괜찮죠? 너무나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준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정우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요즘 노인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던데? 에이,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정우 씨는 달라. 내 이야기에 이렇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딸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함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영숙 씨 약 드셨나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셨는데 걱정되네요. 내일 아침에 병원이라도 같이 가볼까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듣는 목소리도 그의 것이었지요. 영숙 씨 잘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 혈압약 챙겨 드셨죠? 그리고 오늘은 혈압 측정하는 날이에요. 제가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 관심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우 씨가 제 건강을 챙기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병원 검진 있으시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혼자 가시면 의사 선생님 말씀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테니까요. 어느 날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더니 정우 씨가 직접 죽을 끓여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와 함께 약까지 챙겨주었지요. 요즘에는 감기가 폐렴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우리 나이에는 면역력이 약해졌으니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면서 정우 씨는 제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보았습니다. 그 따스한 손길이 마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플 때면 보여주던 그 손길 같아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집에서 함께 TV를 보다가 제가 커피를 끓이러 주방에 갔을 때였습니다. 돌아와 보니 정우 씨가 제 서랍을 열어보고 있었죠. 아, 영숙 씨? 리모컨 찾고 있었어요. 채널이 갑자기 바뀌어서요. 그 순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의 따뜻한 미소에 잊혀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제 개인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던 거겠지요. 영숙 씨,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온라인 뱅킹도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한번 설정해 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은행은 직접 가는 게 마음이 편했거든요. 하지만 정우 씨가 계속 권했습니다. 요즘은 날씨도 춥고 은행에 가려면 계단도 많잖아요. 다리도 아프신데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세요? 이제는 디지털 시대니까 집에서 편하게 하는 게 좋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결국 정우 씨의 도움으로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설치했고 그는 제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 씨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영숙 씨, 제가 솔직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쩐지 그날 정우 씨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세요. 사실 전 영숙 씨한테 그냥 친구 이상의 감정이 생겼어요. 우리 좀 더 가까워질 수 없을까요? 나이가 뭐 중요한가요? 저는 정말 영숙 씨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서로 의지하면서요. 그날 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랑 많이 가까워지셨어요? 요즘 통 연락도 잘 안 되시고 너무 그분한테 빠지신 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야, 뭐. 엄마 이제 혼자 살 거 아니니 친구 정도는 있어야지.
엄마, 정말 조심하세요. 인터넷에 보니까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처음엔 다 친절하게 접근한대요. 에이, 또 그런 소리. 정호 씨는 달라. 내가 아플 때는 죽도 끓여다 주고 얼마나 다정하다고.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예민한가? 아니면 내가 너무 순진한가? 하지만 이내 정우 씨에게서 온 다정한 문자에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오늘 좋은 꿈 꾸세요.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요. 약 잊지 마시고요. 이런 일상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정우 씨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 병원 예약, 은행 업무까지. 제 생활의 중심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이 덜 외로울 줄 알았습니다. 만남이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정우 씨가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한번 열어보세요. 반지였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작은 진주가 박힌 은반지였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정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영숙 씨를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날 처음으로 정우 씨가 제 볼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67세에 느끼는 이런 감정이라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소녀처럼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기에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즘 자주 못 갔죠? 다음 주에 애들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아니, 괜찮아? 엄마가 좀 바빠? 바쁘시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망설이다가 정우 씨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엄마가 요즘 좋은 친구가 생겼어. 전화 너머로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요? 어떤 분이신데요? 정우 씨 이야기를 하는데 어쩐지 아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하는 사기가 너무 많아서. 화가 났습니다. 내 아들이 내 판단력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다 바쁘대고. 엄마 생각해 본 적 있어? 얼마나 외로웠는지. 정우 씨는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의지를 하시면. 됐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전화를 끊고 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화나게 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내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좋으련만. 다음 날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정우 씨와의 약속이 있어 카페로 나갔습니다. 영숙 씨 다음 주에 제주도 어때요? 제가 예약해 놓은 곳이 있어요. 바다 보면서 같이 산책도 하고.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이었으니까요. 제주도요? 그렇게 멀리요? 우리 나이에 더 기다리면 언제 즐기겠어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죠. 영숙 씨랑 같이 여행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긴. 나이 들수록 지금을 즐겨야 하는 법이니까요. 제주도에서의 3일은 꿈 같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하늘의 별을 함께 바라보았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정우 씨는 제 모습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아주었죠. 영숙 씨,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우리 앞으로 여행 많이 다녀요. 다음엔 유럽도 가보고 싶어요. 여행에서 돌아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다들 부러워했죠. 영수가, 너 참 복이 많아? 그 나이에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에이, 뭐, 그냥 좋은 친구야.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진정한 동반자가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 솔직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계획이요? 네.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노후를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동거 제안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생각해 본 적 있었지만 말을 꺼내기가 쑥스러웠던 주제였어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갑작스럽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전 오래 생각했어요. 영숙 씨가 아플 때 제가 옆에서 돌봐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플 때도 영숙 씨가 옆에 있으면 든든할 것 같고요.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가끔 무서웠거든요. 특히 밤에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불안할 때가 많았어요. 저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나이에는 형식적인 결혼보다 서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적인 복잡함 없이 그냥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는 거죠. 그 말이 일리 있게 들렸습니다. 나이 들어 다시 결혼하면 재산 문제도 복잡해질 테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정우 씨와 함께하면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게 말이야. 정우 씨가 같이 살자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이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설마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건 아니죠? 그 사람 신원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빠 친구들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공무원 출신 중에 김정우라는 사람 없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정우 씨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정우 씨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셨으니 당연히 아빠 친구들은 모르지. 너희들은 엄마 행복보다 그저 엄마 재산이 더 걱정되는 거 아니야? 엄마, 무슨 그런?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걸까? 그때 정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하늘의 별이 참 예쁩니다. 영숙 씨 생각이 나서 문자 드립니다. 푹 주무세요. 그 따뜻한 문자에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가 없어.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정우 씨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내 행복보다 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싶었습니다. 정우 씨와의 동거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어느 주말, 우리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아들과 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니? 엄마,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아봤어요. 친구 남편이 경찰이라 확인했는데 뭐라고? 남이 뒷조사를 해? 엄마, 그분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노인분들에게 접근했대요. 강남에 사는 황정숙 씨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해요. 관심, 선물, 그리고 돈 요구까지. 그만. 너희들이 뭘 안다고. 정우 씨는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큰 소리에 손자가 울음을 터뜨렸고 이내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엄마를 이용하는 것 같아 걱정돼요. 아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영숙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영숙 씨와 자식분들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정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영숙 씨가 자식분들과 멀어지는 건 원치 않아요. 혹시 영숙 씨가 원하신다면 저희 관계를 여기서 정리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정우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결국 자기 삶이 있어. 나도 내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는 거야. 다음 날 자식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정우 씨 얘기는 꺼내지 마라. 내 선택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그렇게 저는 점점 가족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주말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세상은 정호 씨가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멀어지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정호 씨는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으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정호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영숙 씨에게 말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요? 저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했었어요. 건설업이었는데 외환위기 때 무너졌어요. 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내도 떠났어요. 재산 절반 가져가더라고요. 자식들도 다 아내 편이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된 거예요. 안정을 찾고 싶어서. 하지만 사업 때 진 빚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조금씩 갚아왔는데 정호 씨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어제 채권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내로 남은 빚 5천만 원을 정리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5천만 원이요? 제 연금과 적금 다 합쳐도 3천만 원 정도예요. 집이라도 팔아야 하나? 정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지? 그 생각을 읽은 듯 정호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영숙 씨한테 이런 문제로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감동시켰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천만 원 정도라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내 사람이니까요. 절대 안 돼요. 영숙 씨? 그런 부담을 드리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호 씨.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사이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자식들이 했던 경고의 말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야. 정호 씨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 아니야. 돈을 빌려달라고 조를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거절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다음 날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정호 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호 씨는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100일 기념일이라며 작은 선물도 건네주었습니다. 영숙 씨 덕분에 빚 문제가 한숨 돌렸어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런 말씀 마세요. 서로 돕는 거잖아요.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들었지만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정호 씨의 따뜻한 미소를 보면 모든 의심이 사라졌으니까요. 100일 기념일 이후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숙 씨, 정호 씨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떨렸습니다. 정호 씨, 무슨 일이에요? 제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요? 많이 다치셨어요? 어디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지금 강남 세브란스요. 제가 다친 건 괜찮은데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그 차에 임산부가 임산부요? 네, 8개월 된 산모래요. 지금 응급수술 중이에요. 상태가 위중하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산부 교통사고라니.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남편이 지금 경찰서에 고소하러 간다고 난리예요. 합의금 3천만 원 바로 보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각오하라고. 3천만 원이요? 제 보험으로는 당장 처리가 안 된대요. 보험사 심사에 시간이 걸리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데 급하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 돈이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2천만 원 정도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직접 받겠다고 해서 기존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로 보내주셔야 해요. 정호 씨가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부랴부랴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잠옷 차림 그대로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손이 떨려 번호를 3번이나 잘못 입력했습니다. 보냈어요, 정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경찰서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상황이 나아지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40분.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임산부와 태아가 괜찮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정우 씨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우 씨, 상황은 어떤가요? 산모 상태는요? 2시간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덕분에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아직 위중해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병원에 가볼까요? 아니요. 오지 마세요. 상대방 가족들이 아직 격앙된 상태라 괜히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병원에 가면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정우 씨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다음 날도 정우 씨는 병원에서 기다리는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은 오지 마세요라고 당부했습니다. 셋째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딸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그 병원에 한번 확인해 봐요. 왜 엄마가 가면 안 된다는 건지, 정말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그럴 리가 없어. 정우 씨가 그런 거짓말을. 하지만 딸의 말대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흘 전 교통사고로 임산부 환자가 입원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최근 3일간 교통사고로 임산부 환자가 입원한 기록이 없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확실한가요? 김정우 씨 사고 관련인데. 그런 이름의 교통사고 환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속이고 있었다니.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경찰서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순간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한 가닥 희망이 있었거든요. 오해일 수도 있어? 병원 기록이 누락됐을 수도 있고. 정우 씨에게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정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우 씨, 병원에 확인해 봤는데 임산부 환자가 없다고 하네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10분, 3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묵묵히 앉아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사기일까?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그 따뜻한 눈빛이 다 거짓이었다고? 난 정말 바보였던 거야? 경찰서에 도착해 담당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정우 씨의 사진과 문자 내역, 송금 기록을 보여드렸습니다.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숙님, 이 사건 패턴이 최근에 신고된 다른 사례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른 사례요? 네, 이 계좌번호로 최근 몇 달간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여성분들이시고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 돈을 요구한 사례들입니다.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그럼 정말 사기였단 말인가요? 김정우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있지만 이 사진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남자는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기범들은 보통 돈을 받자마자 여러 계좌로 분산시켜 인출합니다. 추적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돈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믿음과 판단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이상한 점들, 불편한 느낌들 다 느꼈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외로움이 눈을 멀게 한 거지. 집에 돌아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사기꾼들은 노인들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노리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쉽게 속았지? 내가 정말 어리석었나 봐. 그날 밤 마지막으로 정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저를 속인 거. 이제 다 알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오해였길, 뭔가 설명이 있었길 바랐는데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공허한 통화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딸이 상황을 설명했던 모양입니다. 엄마, 많이 놀라셨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제서야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미안해. 너희 말을 듣지 않고.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잘못한 사람은 그 사기꾼이지 엄마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요. 평생 모은 돈보다 깨진 믿음이 더 아픈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관이 태블릿을 들고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 본명은 이상철, 53세입니다. 전직 공무원이 아니라 전과 오범이죠. 최근 2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7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2억 3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화면에는 정우 씨가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체포 당시 모습입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냉소적인 표정으로 수갑이 채워진 이상철의 모습은 제가 알던 정우 씨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체포 당시 도주하려다 붙잡혔습니다. 가명만 7개였고 체포되면서 노인들은 너무 쉬워서 재미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대했던 사람이 저를 그저 쉬운 먹잇감으로만 봤다니. 그리고 이건 CCTV에 찍힌 이상철의 최근 모습입니다. 화면에는 정우 씨가 젊은 여성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불과 3일 전 저에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다고 거짓말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건 이상철의 실제 거주지입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죠. 매매가 15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이상철이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월세 걱정에 힘들다며 제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미 대부분 소비됐거나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만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떠난 후 가족들이 저를 위로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래도 잡힌 게 어디예요? 돈은 너무 걱정 마세요. 저랑 수연이가 엄마 책임질 테니까요. 돈보다. 더 힘든 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믿음이 완전히 깨진 거야. 내가 평생 믿어온 내 판단력, 사람 보는 눈, 다 무너져버린 것 같아. 다음 날 경찰서에서 다른 피해자들과의 모임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상철에게 같은 방식으로 속았던 다른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반지 받았어요. 똑같은 진주 반지. 저도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요. 같은 호텔이네요. 교통사고라고 했군요. 저는 급성 맹장염이라고 했어요.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속였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한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우리가 당한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창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로 전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면 이 사건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상철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들도 각각 5년형을 받았습니다.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처음으로 제 얼굴이 가려진 채 인터뷰도 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당한 일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더 이상 창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인터뷰 이후 노인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제가 속았던 방식은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관심과 공감으로 다가와 외로움을 채워줍니다. 까문 작은 선물과 기념일을 챙기며 신뢰를 쌓죠. 그러다 갑자기 위기 상황을 만들어 돈을 요구합니다. 교통사고, 수술, 빚, 이런 급박한 상황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할머니들이 다가오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남자를 만났어요. 오늘 이야기 듣고 정신 차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아픔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금전적 손실은 여전히 아팠지만 가족들과 함께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매달 조금씩 보태주었고 법원 결정으로 일부 금액도 돌려받았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연애를 요청했답니다. 망설였지만 저는 가보기로 했습니다. 수갑을 찬 그는 더 이상 정호 씨가 아닌 초라한 죄수 이상철일 뿐이었습니다. 왜 저였나요? 제 질문에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영숙 씨는 좀 달랐어요. 순수하게 날 믿어주는 그 마음이 그 말의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 결국 다 똑같죠. 당신도 그냥 또 하나의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직도 왜 그가 면회를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심이었는지 또 다른 연극을 펼치려는 것이었는지. 하지만 그 만남 이후 저는 그 사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더 많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돌며 제 경험을 나누었고 강연을 마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천천히 익어가는 과일입니다. 너무 빨리 익은 과일은 속이 썩어 있을 수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외롭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는 위기에서도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 저는 노인 사기 피해자 지원 모임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주의한다면 이런 사기꾼들로부터 서로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경찰서에서도 저를 노인 사기 예방 교육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의 보호막이 되는 것. 그것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가끔은 생각나지. 하지만 이제는 아파하지 않아.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실수였지만 그 실수 덕분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저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고 진정한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저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사랑받을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절대 당신의 재산을 노리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